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오늘은 번외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새로 나온 책을 직접 저자를 초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렇다에서는 앞으로도 시사 경제 외에 경제 이론의 해설, 경제 관련 신간 도서 소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은요, 출판사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입니다. 그럼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책의 저자이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을 소개해드릴게요. 간략하게 양력을 말씀드리면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박사님, 인사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박상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출연하는 이렇다의 새 멤버도 계세요. 조혜경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프로님. 예, 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찬희쌤이랑 슈퍼바이저님께서 안 나오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있으실까요?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책 제목을 봤는데요. 너무 도발적이에요. 제목이. 네.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신 계기, 그리고 뭐 책에 대한 반응이나 호응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뭐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녔었던 분들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재벌 문제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재벌이 경제 발전 단계에서 일정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또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재벌 기업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벌 체제가 지속 가능한 체제인가? 이 재벌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한국 경제가 더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재벌 체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실 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대마불사, too big to fail 이런 이슈인데요. 너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은 그렇죠. 결국은 이게 기업의 몰락이 사실은 경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이른바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걸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와중에 핀란드의 노키아가 2013년에 몰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경쟁 정책 또는 재벌 이슈가 주요 연구 분야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연구 분야가 방송통신 사실 분야입니다. 그래서 노키아라는 기업을 그 전부터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 핀란드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노키아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항상 관심이 그렇죠.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노키아가 또 하루아침에 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노키아가 망했는데 핀란드가 거들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저럴 수가 있는가라는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와의 노키아와 비견되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속한 삼성그룹이 국내 최대의 재벌이고요. 이런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은 무너질 것인가? 핀란드처럼 그럴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라는 문제. 그다음에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무너졌을 때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를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난 3년 동안 노키아하고 핀란드에 대한 좀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또 삼성전자, 삼성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는 좀 연구를 좀 진행했고 그 결과를 이제 이번에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삼성과 노키아의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노키아 문제는 여러 가지로 흥미가 있었는데 핀란드가 5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50만 정도. 예, 우리나라 550만 정도 10분의 1이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거의. 10분의 1이란 네, 말이죠. 그렇죠. 노키아는 아주 큰 이제 대기업이었는데 노키아의 몰락도 놀라운 것지만 노키아가 몰락하고 나서 핀란드는 뭐 먹고 살고 있나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거였고요. 그리고 노키아는 세계 점유율이 1위였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 회사가 몰락한다는 것도 그 자체로 또 흥미거리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핀란드도 한 2차례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도움으로 핀란드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그분들 통해서 보고서, 연구소, 핀란드도 북유럽 많은 나라처럼 조그만 띵크탱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예. 분야에 스페셜라이즈돼 있는 그런 띵크탱크에서 나온 보고서 또는 책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구해서 보고 했는데 전반적인 제 느낌이 우리가 그 노키아나 핀란드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한국 뭐 이래서 유사점, 다른 점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상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도되는 수준의 비상적인 생각들만 하고 있다는 좀 그런 느낌도 강하게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좀 책을 좀 제대로 써서 정확하게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직접 좀 하나 여쭤볼게요. 네. 노키아가 몰락하는 데는 시간이 한 3년 정도의 시간밖에 최정상에서 몰락하기까지가 아주 단기간이었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네, 노키아가 94년부터 사실은 이 통신 그리고 이 모바일 핸드폰, 휴대폰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노키아는 뭐 우리 흔히 알다시피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목재 회사였어요. 목재회사. 네, 목재 회사였고 그게 핀란드 케이블, 핀란드 라버 이런 회사들하고 합쳐지면서 60년대 중반에 우리가 말하는 노키아가 생겼습니다. 근데 노키아의 주력은 케이블, 전기 케이블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오면서 노키아가 일본의 그 게이레츠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배우자 이런 열풍이 있었던 것처럼 게이레츠라고 네, 그러죠. 그러죠. 계열이죠. 우리나라 계열, 말로 하면. 네, 우리 재벌하고 달리 계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짜이바츠 옛날에 있던 재벌을 짜이바츠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노키아도 그래서 다각화된 기업 집단 형태로 가면서 가전 산업에 뛰어들어요. 그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HD TV 같은 게 차세대의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전에 들어갔는데 그게 엄청나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노키아 거의 망할 뻔해요.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노키아가 재정적인 위기가 오고 또 그때 타이밍이 안 좋게 핀란드도 일종의 재정 위기가 옵니다. 그렇죠. 네. 스웨덴과 함께 한때 어려웠죠. 네,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렇죠. 핀란드가 그 전까지는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소련과 교역에서 상당한 이윤을 내고 있었는데 그것도 날아가게 됩니다. 이 삼중고를 겪게 되는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노키아가 통신 장비 그리고 이 모바일 핸드셋을 만드는 회사로 탈바꿈을 합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인데 그런 극적인 변화가 사실 가능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환경의 변화인데 규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때가 또 보면 유럽 통합이 되는 시대고 해서 또 이동 통신이 1세대에서 2세대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애널로그 1세대에서 디지털 2세대로 가면서 유럽 통합이 되면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GSM이라는 표준을 만드는데 그 GSM 표준을 만들 때 제일 중요했던 게 각각 다른 회원국들 간의 로밍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GSM하고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졌던 1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북유럽에서 있었던 것들이죠. 북유럽 국가들이 같이 로밍을 할 수 있는 통신 스탠더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노키아가 이동통신 장비 업체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규제 환경의 변화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핀란드 정부도 그 통신 규제 완화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규제 완화를 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GSM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권을 가장 먼저 준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그게 이제 그 라디오 린자라는 핀란드 회사였는데요. 그 회사가 당시에 핀란드의 통신 장비를 만드는 노키아한테 GSM 통신 장비 제초에 발주를 합니다. 그 발주를 받아서 이제 노키아가 GSM 통신 장비 만드는 회사가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럽 전체 GSM 그렇죠. 통신 장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로 핸드셋을 만드는 게 갑니다. 아, 그러니까 노키아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장의 환경이 유리하게 돌아갔고 정부도 지원을 해줬다. 뭐 이런 거네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그 시장 마켓 페네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용자 수가 예. 폭발적으로 아무도 예상 못한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는데 그 파도를 탄 거죠. 그러니까 이동통신 새로운 이동통신의 이 도입, 새로운 그 이동통신 그 제너레이션의 도입과 타이밍을 맞게 파도를 탔고 물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94년 1992년 정도쯤에 그 노키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요릴라라는 회장이 그 사람은 전문 경영인입니다. 그 사람이 취임을 하면서 과감하게 노키아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업을 다 버리고 이 두 가지로 올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핸드폰 제조업자로서 노키아가 2000년대 초에 세계 1위 사업자가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을 1위를 지켜요. 그러니까 그 아성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핀란드란 이런 그러면 노키아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그게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불과 한 3년 사이에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근데 급격하게 무너지기 전에 전조가 있죠. 저희가 잘 알다시피 2007년에 애플의 아이폰이 네네. 도입이 되고 네, 그 아이폰이 도입되고 2007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그 당시에 사실 그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라는 게 전체 핸드폰 마켓에서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도입이 됐음에도 2009년까지 노키아가 점유율 1위를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아이폰 도입과 동시에 또 무슨 일이 2008년부터 벌어지냐면은 이른바 신흥국 시장에서 노키아가 엄청나게 이윤을 내고 있었어요. 많이 팔고 있었고 중국, 인도 이런 데인데 2008년쯤 되면은 중가 제품에서 가장 큰 이윤을 내고 있었습니다. 노키아 그 당시에. 근데 2008년쯤에 저가에 해당하는 그 핸드폰을 만드는 중국, 인도 회사들의 품질이 향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미드 프라이스 레인지에 있는 중가의 노키아 주력 상품의 수요가 갑자기 없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2010년부터 한 번 티핑이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 그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보다는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인도하고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데서부터 일단 재무적인 위기가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상당히 컸고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그 아이폰이라고 나오는 이게 스마트폰 사실은 스마트폰 그 아이폰 이전에도 이미 스마트폰이라고 불렀던 노키아의 전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치 스크린 스마트폰이죠. 아이폰으로 나오는 이 터치 스크린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지금도 보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피처폰을 다 대체하는 단절적인 혁신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물론 2008년부터 중국 시장이나 인도 시장이 갑자기 저가가 치고 들어오는 게 늦어졌다. 노키아가 망하는 게 조금 늦어졌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대세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우리도 삼성전자나 그리고 LG전자나 휴대폰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폰이 나오자 금방 또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안드로이드 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금방 또 따라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노키아는 왜 그럼 탈바꿈을 못했던 그게 거죠? 이제 바로 이른바 그 창조적 파괴라는 거죠. 이 단절적 혁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있고요. 혁신을 그게 단절적 혁신, 점증적 혁신 이렇게 나누는데 점증적 혁신은 뭐냐면 기존의 제품을 유지해 가면서
성능을 향상을 시킨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 혁신입니다. 노키아가 스마트폰, 휴대폰 시장에서 1위 사업자를 한 10년 할 수 있었던 거는 점진적 혁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단절적 혁신은 그러면 왜 노키아가 선도도 못했고 왜 빨리 따라잡지도 못했느냐라는 지금 질문이신데요. 예. 그게 이제 바로 슈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점진적 혁신과 달리 단절적 혁신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시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네, 중간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점진적 혁신은 기존 제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단절적 혁신은 기존 시장 자체를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인데 이런 변화를 감수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모험을 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기존의 시장을 지배하던 기업이 단절적인 혁신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 말씀 같아요. 그럼 교수님, 창조적 파괴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상품이 들어와서 기존 시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유인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도전자나 그 기존의 1위 사업자나 새로운 혁신에서 성공해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돼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윤, 그건 비슷하겠죠. 예. 시장의 크기가 정해지면은 자, 그건 비슷하고 또 이제 제품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R&D 비용도 뭐 기업의 효율성 같은 것 좀 뭐 그걸 어느 정도 차치한다고 비슷한 효율적인 기업들이 경쟁한다면 그죠? 비용도 비슷합니다. 예. 자,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기존의 사업자는 단절적 혁신이 일어나면은 기존의 이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기회분이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절적 혁신에 대해서 항상 기존 사업자가 소극적으로 된다. 물론 여기에 불확실성이 들어가죠. 확실하게 언제 제품이 바뀔 줄 알면은 당연히 바꾸는 게 맞는데 그 불확실성이죠. 이제 터치 스크린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나왔을 때 2007년에 만에 하더라도 많은 IT 전문가들이 애플의 아이폰이 이렇게 대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저런 것은 한 3% 정도 점유율밖에 못 차지할 것이다. 너무 비싸다. 사람들 지금도 비싸요. 네, 그렇죠. 그렇게 돈 크게 내고 사겠느냐? 예, 노키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마케팅 리서치를 한 보고서도 나와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사람들이 비싼 거 안 사려고 할 것이다 이런 식의 보고서가 나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도 노키아는 이렇게 보시면은 그 블랙베리 네, 비슷하게 네, 네. 자판들 예, 가지고 그렇죠. 하거나 또 이게 터치 스크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타일러스 펜 같은 걸로 눌러서 하는 그러니까 저가의 스마트폰 위주의 개발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예, 자체도 예. 그렇게 가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 아주 색다른 그 고가지만은 혁신적인 그 터치 스크린으로 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깨달은 게 그게 킬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아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정말 그게 킬러였구나. 그래서 물론 그게 킬러가 아니었으면 아이폰은 실패했겠죠. 조그만 마켓만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킬러였다는 거죠. 그것을 알았더라면은 그게 킬러라는 걸 알았더라면 노키아도 했겠죠. 그게 정말 킬러인지 모르는데 그렇죠. 노키아가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제품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저가의 스마트폰으로 가는 게 점진적 혁신의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쪽을 할 유인이 훨씬 더 강해진다. 그게 이제 이른바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입니다. 기존 사업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쉽게 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기득권이 없어지는 단절적 혁신에 대해서는 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감한 도전자들이 할 수 있다. 한국은 그러면 왜 성공했느냐? 그렇죠. 일단은 예. 노키아 같이 그 국내 기업들이 뭐 1위 사업자, 2위 사업자가 아니었습니다. 패스트 팔로우죠. 예, 대신에 패스트 팔로우 할 수 있었죠. 예, 그 그렇죠. 패스트 팔로우 할 수 있었다는 건 버릴 게 기회비용이 크지가 않았던 거죠. 그럴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예. 빨리 패스트 팔로우 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게 패스트 팔로우에 도움이 됐다. 부품들을 빨리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 문화에 하라면 뭐 내일 아침까지 하라면 밤새워서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의 그런 수직 계열화 이런 게 패스트 팔로우 시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삼성이 1위 사업자고 네. 다미넌트 플레이어인데 이게 이제 모방에 의한 성장을 한다는 한계에 온 거죠. 예, 혁신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혁신할 때도 그럼 패스트 팔로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삼성의 수직 계열화는 혁신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오히려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 저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많은 IT 전문가들이 경고를 합니다. 밸류 체인 곳곳에서 부품망 곳곳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가장 좋은 혁신을 빨리빨리 습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기업 것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가면은 혁신 경쟁에서 뒤질 것이다라는 이제 경고들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이폰 도입 이후에 스마트폰에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서 우리가 오히려 기회를 잡았던 거 하고 지금 이미 그렇게 기회를 잡고 기득권자가 된 상황은 다르다라는 걸 다르다. 이해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삼성도 예전에 노키아가 망했을 때 그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휴대폰 전체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된 게 2012년입니다. 2012년에 1위 사업자가 됐는데요. 근데 한 2년이 지나서 2014년부터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이윤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지금 물량으로 계속 메꿔서 점유율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윤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떨어지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프리미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애플과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삼성이 사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또 이 핸드폰 시장 전반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제품 모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갤럭시 S4, 4가 빅히트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갤럭시 S5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게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나타납니다. 그대로. 점유율도 떨어지고 이윤도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2014년 상반기에 갤럭시 S6를 냈죠. 근데 별로 기대만큼 좀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윤이 굉장히 지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게 또 하나고 노키아하고 또 유사하게 이쯤에서 중국 회사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하웨이 우리가 잘 아는 샤오미 이런 것들 뭐 인도 회사들 타이완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이른바 스마트폰 중저가 시장에서 삼성이 급격하게 중국에서 인도에서 이런 점유율을 잃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키아가 2008년 7년 8년에 당면했던 거와 사실 유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 차이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단절적 혁신 자체는 아직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시장 판도 자체에서 그렇죠. 프리미엄 마켓에서 밀려서 지금 애플한테 밀린다는 것이지 그 밀리는 이유가 단절적 혁신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단절적 혁신이 언젠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충분하다.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죠. 제가 가끔 이제 추격 모델은 기업 자체도 추격 모델이 있지만 나라 전체 발전 모델도 추격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그걸 추격 모델요. 추격할 때 캐칭업하는 거 그걸 예를 들 때 어떤 예를 많이 드는가 하면 시장 통해서 도망가는 도둑과 잡으러 가는 경찰. 이 도둑은 앞에 뛰어가기 때문에 추격이 그 추경이에요? 추격. 추격. 발음을 못 알아들었어. 추격 죄송합니다. 모델이요. 아, 네. 도망가는 도둑은 모든 사람들을 해치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아, 더디죠. 예, 따라가는 팔로우는 열어놓은 길을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와 앞을 선두를 치고 나가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두 기부로 나선 삼성은 이제까지 따라갈 때 어떤 혁신적인 방식으로는 미래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는 없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당연히 생각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다니시는 분들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새로운 걸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늘 팔로우업하는 입장에 있었고, 패스트 팔로우 네. 아주 빠른 추격자였죠. 이제 지금은
쫓아와 보니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쫓아갈 게. 우리가 지금부터 헤쳐나가야 되는데 예, 예. 그거는 지금 해본 적이 없다는 또 딜레마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삼성의 그 단절적 혁신, 아주 근본적인 혁신을 삼성전자가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많죠. 그거는 뭐 말씀드린 그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 플러스 그런 삼성전자의 독특한 이제. 문제가 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근데 청적 파괴의 맥락에서 본다면은 애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애플 역사 자체가 네.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네. 새로운 시장 판도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한 회사가 좀 그런 네. 애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선도자 면에서는.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네네. 애플 역시 사실은 이게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애플이 독특한 회사인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이 노키아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은 모든 걸 좀 다 하려고 해요. 삼성도 지금 모델이 뭐 프리미엄부터 그렇죠. 쭉 해서 열 몇 가지가 네, 있습니다. 맞아요. 노키아도 그랬습니다. 쭉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많은 모델의 제품들을 비용 효율적으로 공급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카몬 플랫폼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케팅 또는 모델을 개발하되 플랫폼은 카몬하게 가져가서 규모의 경제를 실행하겠다는 게 노키아의 가장 큰 전략이었고 그래서 노키아의 전화가 가장 쌌고 가장 비용 효율적이었다. 그 경쟁력이 거기서 왔었습니다. 삼성도 지금 뭐 온갖 레벨의 전화들을 다 만들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노키아하고 유사한 전략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애플은 독특하게 애플은 모델이 하나입니다. 애플은 하나의 모델, 하나의 앱스토어예요. 삼성은 여러 가지 모델이고 앱스토어는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를 하긴 하죠. 노키아 같은 경우에 애플 왜 패스트 팔로우를 못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이 카몬 플랫폼으로 해서 OS가 카몬 플랫폼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신비안이라는 OS가 썼는데 그 신비안 OS가 장점은 그런 카몬 플랫폼을 서포트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하겠죠. 여러 다른 인터페이스가 안에 들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터치 스크린 기술을 여기에 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따라가야겠다고 했는데 못 따라갔죠. 사실은 노키아 내부에서 신비안 말고 애플 OS와 비슷한 OS들이 개발이 돼 있었어요. 미고라든지 마에모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채택을 못해요, 내부적으로도. 왜냐하면 신비안 팀이 기득권자예요, 거기서. 그래서 내부 의사결정에서 항상 이기게 되죠. 우리 잘 아는 인텔이라는 회사도 사실은 그 전에 반도체 디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만든 회사예요. 네, 퇴직자들이 만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드래스틱한 그 단절적 혁신이 그 회사에 안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방해를 받거나 채택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미에고라든지 그 마에모 팀들이 노키아 밖에 아예 나갔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먼저 성공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안에 있어서 실패했죠. 그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라는 게 기업의 수준뿐만이 아니고 기업 내부에서의 수준에서도 기득권이 왜 아주 새로운 걸 할 수 없는가 이해상충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참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특별히 잘못한다기보다는 기득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숙명 같은. 그렇습니다. 뭐 삼성이 잘못했다, 뭐 애플이 잘못해서 망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 이해 상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포기가 어렵다. 네, 그렇죠. 물론 이게 서튼티, 그죠? 뭐 다음번 기술이 뭐라는 걸 확실하면 갈아타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의 그 스마트폰 들어왔을 때도 그게 확실치 않았던 것처럼 알 수가 없어요. 창조적 파괴를 좀 더 그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애플이나 삼성의 상황을 그 설명하기 쉽게 다른 영역에서 창조적 파괴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어떤 걸 들을 수 많이 있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기술 분야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자 우리 전화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1세대 전화의 1인자는 뭐였죠? 모토로라였습니다. 미국의 맞아요. 모토로라였어요. 지금은 잊어버린 기업인데 모토로라가 세계 최강이었어요. 네. 우리 국내에서도 모토로라가 한때 1위였죠. 그런데 2세대로 디지털로 가면서 모토로라가 1위입니다. 1세대 애널로그 기술에서 강자가 뭐 전화에서도 비근한 예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텔레비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HD TV가 나오기 전에 애널로그 TV의 최강자는 소니였습니다. 소리죠. 근데 소니는 그 자기들 애널로그 TV 화질이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자부심이 셌죠. 소니 그렇죠. 프라우드 뭐 이런 식으로 소니 필라소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부심이 셌는데 HD를 안 받아들였어요, 빨리. 그래서 한국의 LG와 삼성이 HD를 주도하게 된 거예요. HD TV를. 패스트 팔로워.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건 아니고. 새로운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노베이터죠. 그렇죠. 그 패스트 판을 팔로워. 뒤집었죠. 판 애널로그를 자체는.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새로운 거였다 보였고, 그다음 조금 더 멀리 가면은 IBM을 생각해 보시면은 IBM이 제일 먼저 컴퓨터들 비즈니스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PC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빅 컴퓨터를 만드는 게 그런 세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PC 비즈니스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PC 쪽에서 이노베이터가 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기득권 사업자, 기존 사업자가 혁신해서 도태된 예는 뭐 IT 산업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IT 산업에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주로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부분이라고 기술 봐야 혁신이 기술 혁신이 최고 빠르고 많았던 분야니까.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절적 혁신이 일어나는 일어나는 분야이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의 성향이나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해서일까요? 근데 그거는 뭐 예측을 못했다는 것보다는요. 저 다시 이제 노키아 예를 들자면은 그 스마트폰이 가장 먼저 올 것이다 예측한 회사가 노키아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만든 회사도 노키아입니다. 아이폰이 나와서 판이 뒤집히기 전까지 스마트폰 점유율 1위도 노키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것을.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터치스크린이 아니기 아이폰이 때문에. 스마트폰이고 그 전에 있었던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러는데 기술적으로 디파인할 때 정의할 때는 여전히 그건 스마트폰이고 최고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키아의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노키아의 피처드 폰, 커먼 플랫폼 프래그멘티드 마케팅이라는 그 자기들의 기본 전략의 그 방향과 같이 가는 점진적 혁신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이 OS들 측면에서 스마트폰이 도래될 걸 제일 먼저 예측한 것은 노키아였고 제일 먼저 만든 것도 노키아입니다. 스마트폰 OS가 중요하다고 제일 먼저 인식하고 제일 먼저 만든 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성공을 못했죠, 여기서도. 네, 뭐 여러 가지 뭐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은 이 1위 사업자들이 아주 새로운 거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단절적 혁신이 새로운 도전자들에 의해서 사실 일어나기 쉽다. 그리고 노키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애플 아이폰이 성공했을 때 우리가 성공 이유 중에 하나가 앱스토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이폰의 그 터치 스크린 성능도 좋았지만은 킬러 앱들이 많았으니까. 자, 그러면 앱스토어를 제일 먼저 만든 게 누구냐? 노키아입니다. 노키아가 앱스토어가 중요하게 될 거라고 미리 예측을 다 했었어요. 제일 먼저 만든 게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한때 제가 2004년에 그 policies, strategy and policies in digital convergence, 디지털 융합에서 전략과 정책이라는 책을 에디팅한 적이 있어요. 한 12챕터를 저도 하나 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세계 각국의 IT 전문가들한테 원고를 쭉 받았는데 노키아에서 제일 많이 와요. 노키아의 그 연구 인력이 워낙에 많아서 아이디어도 많고 해서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2013년이었나 2년인가 하여튼 그 2012년 겨울쯤일 거예요. 노키아 완전히 망하기 전에 갔을 때 노키아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야기하면 다 우리가 제일 먼저 했다 그래요.
그 마치 어떤 분이 그 내가 서로 해봐서 아는데 뭐 그거 비슷하게.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노키아가 R&D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노키아의 고위 임원들이 자기들이 사실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 모토로라를 꺾고 올라오고 이게 이제 기회를 잡았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자기들 성공 요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민첩성, 전략적 민첩성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 기술에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매몰돼서 새로운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다. 그 생각을 뭐 다 임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R&D도 엄청 붓습니다, 돈을. 그뿐만이 아니고 이게 같은 기존 조직에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못 나온다. 그래서 별동대처럼 전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알아서 하라고 맡겨요. 그리고 또 이 사회 각계각층의 지식인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흡수해야 된다고 해서 포럼 형태의 또 조직을 만들어서 돈도 거기도 엄청 쏟죠. 그런 노력들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거기서 나왔던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아주 드래스틱한 새로운 거 채택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이미 몸집이 좀 팔로틱스에서도 무거워져서.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슈페터가 말한 아주 인투이티브하게 말한 그 창조적 파괴의 아주 많은 디테일한 내용들을 노키아가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좀 조금 다른 주제로 삼성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는 휴대폰, 통신 장비만이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가전, TV 이런 다양한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을 상당히 분산해 놓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삼성전자하고 이제 노키아에 제가 이제 닮은 점, 다른 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다른 게 한 크게 두 가지 2.5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이제 수직 계열화 굉장히 돼 있고요. 노키아는 거기에 비해서 부품을 대부분 아웃소싱을 했고요. 그리고 한 2004년 이후에 노키아의 생산 기지는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외국에 다 그럽니다. 그래서 노키아의 부품을 제공한 회사들은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노키아 내부에 노키아가 고용 인원이 한 12,000명, 12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한 2만 5천 명이 핀란드에 있었고요. 나머지 10만 명은 다 외국에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었어요, 사실. 예. 그리고 2만 5천 명 중에서 대부분 한 반 정도가 연구직 또 대부분이 또 이제 그 관리직들이었어요. 그리고 핀란드 내에서는 생산 공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5천 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 생산 공장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 측면이 좀 달랐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수직 계열화가 많이 돼 있죠. 왜냐하면 중요한 부품들, 그러니까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맞습니다. 전 공정을 맞습니다. 계열사들이 삼성 계열사들, 삼성전자 안에서도 그렇고 계열사들이 부품들을 주요 부품을 다 만듭니다. 삼성 핸드폰도 사실은 대부분 베트남에서 하고 있죠. 지금 조립은 베트남에서 거의 하고 있고, 뭐 중국, 브라질 이런 데도 있고 하는데 국내에서 조립 공장 구미밖에 없습니다. 핸드폰도 이제 삼성 공장이 크게 있는 건 사실은 국내에 아직도 있는 건 반도체죠. 가전도 대부분 나가고 있고요.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그 진화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질문하신 거로 돌아오면은 노키아는 2.5개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수직 계열화, 두 번째는 그 지배 구조가 전혀 달랐다는 거. 네, 노키아는 단일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미국식인 지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노키아의 외국인 주식 비율이 최고로 갔을 때 한 90%가 넘어요. 그리고 노키아가 망했다는 2013년에도 70%가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최대 투자자들은 주로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최대 주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의해서 감시를 받는 그런 좀 전형적인 미국식 지배 구조를 갖고 있었다. 자, 삼성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지금 한 60, 70개가 됩니다. 한 뭐 어떤 시점에 따지냐에 따라 다른데 70개 거의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70개쯤 되는 다른 계열사와 같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지배 구조도 총수가 황제 경영을 하는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금상복합 구조다. 생명이 전자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총수가 삼성전자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게 이제 다른 거죠. 그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 큰 다른 점이고 0.5개에 해당하는 게 이 사업 부분의 구성입니다. 사업 부분의 구성이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다미넌트하게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노키아도 그 통신 장비 제조업을 합니다. 지금 이제 노키아가 2013년에 망했다 흔히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휴대폰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했다는 의미고요. 지금도 노키아라는 회사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게 이제 통신 장비 업체 위주로 지금은 구성이 돼 있고요. 뭐 이제 지재권도 소유하고 있고 이런 상태고. 근데 삼성은 거기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이 크게 3등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가전 그리고 휴대폰 부분 그리고 디램을 하는 그 반도체 부분 이렇게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이게 3등분이었는데 가전 부분은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이 세일즈는 어느 정도 있지만 이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 대중화돼 있어 경쟁력이라는 게 우리가 점점 없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크게 이제 보면은 두 가지라 볼 수 있죠. 반도체하고 휴대폰인데 반도체 부분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13년 후반기부터 작년까지 삼성 휴대폰 부분이 굉장히 이윤이 떨어지면서 나빠졌는데도 삼성전자 전체 이윤 하락폭은 생각보다는 안 컸어요. 그게 뭐냐면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예. 반도체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라는 것은 빨리 범용제야, 커머더티가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으로 이윤이 굉장히 마진이 박해지는 게 빨리 돼요. 그리고 굉장히 이 비즈니스 사이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중화적인 재화가 되고 비즈니스 사이클이 바텀에 있을 때 삼성 휴대폰 부분도 나빠진다면은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라는 것이고, 자 그럼 이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걱정할 만한 것인가라는 이유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할 만한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은 반도체가 지금 무호의 법칙이라고 해서 2년에 뭐 한 번씩 커패시티가 2배로 는다는 게 인텔 회장했던 무호라는 사람이 예측한 무호의 법칙인데 그게 이제 한계에 왔다고들 지금 생각해요. 반도체 기술 혁신에 아주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그렇게 빨리 커패시티를 늘릴 수 없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웨이퍼 크기에서 그 안에서 이제 집을 여러 층으로 잘 정교하게 짓는 게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웨이퍼 크기가 지금 가장 큰 것들을 만들려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그리고 그 주어진 이 웨이퍼 크기 위해서 집 짓는 기술을 올리는 것도 거의 이제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2년에 한 번씩 빨리빨리 혁신을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그래서 이윤을 계속 좀 남겼던 부분이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법령제거든요. 그러면 가정과 다르지 않게 돼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 휴대폰 부분에 어려움이 온다면은 범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범퍼 역할 기대할 수 어렵다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아주 우리 그 메르스 사태 때도 봤지만 정부에서 그 최선의 경우를 자꾸 믿고 싶은 거죠. 최악의 경우가 벌어지는 것보다 설마 그럴까라는 희망 내지는 긍정적인 사고의 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대응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대응을 하지 않고 대충 하다가 그냥 이런 일이 커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죠. 시스테믹 리스크가 일어날 수 있는 산업 또는 부분이라면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면은 한국 경제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 이게 시스테믹 리스크거든요.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면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가 정책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하고 있지 이야기. 않을까요? 혹시나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예. 책에 썼고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책을 썼습니다. 아까 이제 핀란드 그 인구가 550만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이제 1인당 GDP가 높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우리의 10분의 1은 아니긴 할 거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작은 경제 규모란 말이죠. 근데 노키아는 세계적인 기업이었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노키아가 핀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노키아가 더 큰 비중을 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비교를 하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삼성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사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노키아 이게 이렇게 아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비교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비교를 하자면은 노키아를 연구한 그 핀란드 연구기관들 자료를 제가 보니까 노키아가 전성기였던 2000년대 초반에 노키아가 핀란드 GDP의 4%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value added 개념입니다. 부가가치가 4%. 네. 근데 그 4% 부가가치가 대부분 이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산에서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는 다 외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R&D라든지 이윤 쪽에서 나온 거였는데 엄청난 거였죠. 4%였으니까 4%였는데 노키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2010년 시점에 한 1.2%로 줄어들어요. 벌써 비중이 1.2%에서 무너졌습니다. 자,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비상장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확한 측정보다는 언더에스티메이트 될 가능성이 큰데 2013년 기준으로 4.7%예요 GDP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요? 삼성그룹 전체가요. 4.7%인데 이 4.7%인데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매출액은 46%예요. 그리고 이윤은 7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출액하고 이윤이 그 밸류 에이드니까 적어도 4.7이라면 제가 보기엔 반 이상은 차지할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4.7이니까 적어도 한 3%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은 삼성전자, 삼성그룹이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서 상대적인 비중으로 따져도 노키아보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삼성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거는 제가 10대 재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분명하게 나타나요. 2014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10대 재벌이 GDP 대비 매출액이 67% 정도 됩니다. 67%인데 그 중에서 삼성이 20%를 차지해요. 3분의 1을 삼성 10대 재벌의 3분의 1 전체 10대 재벌 매출액의 3분의 1이 삼성이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자산은 10대 재벌 자산이 GDP 대비 100%가 넘어서 한 110% 되는데 삼성이 42%예요.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10대 재벌 안에서도. 이유는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10대 재벌이 한 43%인데 삼성이 20%,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재벌 나머지 2에서 9위하고 삼성하고 비슷할 정도로 삼성의 비중이 아주 크다. 이렇게 비중이 큰 삼성이 몰락하게 된다면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이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예, 시뮬레이션의 그 방법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 같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먼저 제일 큰 가정은 이런 거죠. 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폭락이 되면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 자체가 뭐 무너지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출자 관계로
중요한 삼성의 다른 계열사하고 다 엮여 있습니다. 예, 순환 출자 구조, 금산 복합 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물산, 과거에 에버랜드, 제일모직, 이제는 삼성물산으로 이름이 바뀐 그렇죠. 가장 핵심 중액 기업이라고 하는 그 삼성물산이 이 삼성전자를 직접 지배하는 지분이 몇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생명을 지배하고 생명이 다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그 지분이 또 있습니다. 거의 한 6개의 핵심 계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 출자를 형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한 60% 몰락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 70% 떨어졌다. 70%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노키아가 싱글폼 단일 기업이면 그렇게 끝나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삼성생명하고 물산이 엄청난 투자 손실을 보는 거죠. 자기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주가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라는 가정이 이제 핵심적인 가정인데 이게 자본이 감소하는 거에 비례해서 떨어진다는 가정을 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주가 프라이싱이라는 게 그렇게 이피션트한 경우에 된다는 가정인데 이게 굉장히 보수적이죠. 패니킹 상황에 가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적인 가정으로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핵심적인 3개 기업들이 자사주가 굉장히 많아요. 예. 자사주 때문에 또 주가가 떨어져서 자사주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본이 손실되는 것까지 고려를 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효과들,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효과들을 이제 아주 그 효과까지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게 몇 % 떨어진다고 예상을 가정을 하는 게 맞을까? 이 노키아 경우를 보면은요, 노키아 경우를 한 기간을 어디를 잡느냐에 따른데 무너지기 시작한 기간을 잡는 거에 따라서 노키아 주식이 한 3년 사이에 90%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반등되고 이러는 거를 또 생각해 주면은 75%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삼성이 50%에서 80%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7, 80%를 중점으로 봐서 전자 주식이 7, 80% 떨어지면은 이런 위기 전이가 지배 구조, 출자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가서 다른 주요 계열사들은 얼마나 주가가 떨어질 것인가 본 겁니다. 70% 떨어진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서 87%, 삼성생명은 70%, 물산은 63% 떨어지는 거예요. 80%면은 삼성전자는 거의 99.5%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생명은 80%, 물산은 70%. 뭐 이건 다 망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그래서 네, 삼성그룹이 이제 망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 삼성 다른 계열사는 같이 무너지는 거죠. 전자가 무너지면 수직 계열화된 많은 회사들이 무너지고, 그러면 2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삼성 하청하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이제 같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얼마나 그 하청 기업들이 많고 거기에 고용된 숫자가 많은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 전체 우리 그 대규모 사업장, 중소규모 사업장 고용 인원 비율하고 삼성전자 고용 숫자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림 한 7% 정도 실업률이 생길 것이다. 고 나와요. 또 아주 미니멈하게 사실 잡았다 볼 수 있는데 7% 추가적인 실업이 일단 더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뭐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쪽이 삼성화재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하고 이 보험 산업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또 동시에 삼성에서 은행에 우리 재벌들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주식 발행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차입을 하죠, 대부분. 차입 70% 이상, 네, 70% 정도.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채권, 주식 발행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은행들이 우리 거의 다 무너져요. 은행들이 거의 다 무너질 거라는 이런 예상을 다 하게 돼, 그죠? 금융이 무너질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면은 외국계 투자자들부터 해서 돈을 빼면서 다 무너지기 전에 외환 위기가 먼저 올 겁니다.
그래서 이 97년에 일어난 외환 위기보다 더 혹독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때는 정말 외환 위기였죠. 산업 기반 자체가 물론 도산한 대기업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기아 같은 기업들 경우가 있었죠. 네, 예. 중심으로 해서 가격 환율이 올라가면서 가격 경쟁력 때문에 빨리 회복할 수 빨리 있었는데 배우겠죠. 예. 지금은 제조 기반이 무너지면서 외환 위기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훨씬 더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나왔습니다. 말씀.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연금도 다 날라가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라든지 삼성그룹에 한 19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죠. 국민연금 투자 손실 본 거 삼성그룹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땜박해서 넣어야 될 돈 재정 위기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은행 구제해야죠. 또 이건 뭐 외환 위기, 금융 위기 전혀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97년도에 예. 그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 금융 위기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97년보다 훨씬 훨씬 더 더 이제 심각하고 강도 혹독한 높고, 위기가 올 것이다. 수준으로. 이게 바로 삼성그룹이 무너질 때 올 수 있는 그 경제 위기, 삼성 리스크이기 때문에 정말 삼성전자가 무너질 것인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러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가 오더라도 즉 삼성전자가 몰락하는 경우가 오더라도 경제 위기로 전이가 되지 않는 정책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혹자들은 삼성 망하길 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망하면 저도 손해를 많이 봅니다. 저도 삼성생명에 그 지인에 의해서 그 들고 있는 보험이 2개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삼성에 뭐 안 하고 있는 사람 예. 다 손해 보게 돼 있어요. 뭐 나라 그렇게 나빠지면은 뭐 좋아질 수가 없겠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나빠지고 뭐 저도 그런 국민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걸 막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야, 설마 뭐 그러다가 메리스가 저렇게 터지고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메리스 때보다도 정말 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위험은 이게 분산해 놓을수록 좋다는 생각에 기본적인 공감이 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지. 네. 대안은 제가 이제 2013년에 이스라엘 재벌 개혁을 참고로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경제력 집중인데요. 경제력이 너무 삼성그룹이라는 하나의 기업 집단에 의해서 국가의 많은 리소스들이 집중이 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한꺼번에 망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길 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력 집중을 좀 해소하자. 또 하나는 이제 그 경제력 집중 중에서도 더 이슈가 됐던 게 이게 금상복합 구조. 이 생명이 같이 망하는. 그러니까 사실 삼성생명의 이 삼성전자에 갖고 있는 주식의 현재 가치를 따지면은 삼성생명 자본 가치의 60%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보험업법이라는 게 있죠. 보험업법이라는 게 보험업자들이 자산 운용을 몰빵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에게 그 계약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자산 운용을 해서 만기가 되거나 또는 사건이 터지면은 갚아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자산 운용을 잘못해서 돈을 다 날리면은 소비자들이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다 자산 운용 규제를 합니다. 그 규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전성 규제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하나가 몰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한다. 그렇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왜 가능하냐? 3%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3% 이상을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할 수 없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있는 규정이 우리나라 보험업법에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그 분자 분모를 계산을 어떻게 해라는 말이 없어요, 법에. 즉 뭐냐면은 분자가 자산이고 분모가 저기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액수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금융위원회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자산은 현재 가치,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취득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삼성전자 주가로 분자를 계산을 하고 분모는 지금 현재가로 자산 가치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3%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분자 분모를 동일하게 하게 되면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반 이상을 팔아야 됩니다. 그게 몰빵을 하지 말라는 법의 취지하고 맞는데 그 왜 취지 그렇게 돼 있죠? 그건 앞뒤가 그게 안 맞는 말인데.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법이죠. 우리가 이게 삼성특별법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삼성특별법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보험업법이고 이거를 바꾸자고 그 야당에서 이종걸 의원이 그 대표 발의해서 법안이 있는데 발의는 됐지 토론도 안 되고 이번에 이제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충분하냐?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법이 통과돼서 3분의 1을 한 반 정도를 지분을 생명이 전자지분 반 정도를 매각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몰락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그런 경우에 생명이 있는 타격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지분이 반으로 줄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산이 다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물산이 몰락하면 생명은 같이 몰락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걸 의원의 그 보험업법만으로도 불충분하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2013년에 이스라엘 재벌개혁이죠. 대안이. 이스라엘 재벌개혁이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산분리입니다. 금산분리인데 주요 비금융회사와 주요 금융회사를 동일인이 동시에 보유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회사들은 서로 가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금융, 비금융을 동시에 못 가진다. 여기서 비금융은 은행뿐만이 아니고 보험, 증권, 뭐 뮤추얼 펀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금산분리 국내에 적용할 경우 파장이 뭐 엄청나겠는데요. 뭐 아주 엄청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되는 재벌들이 한 1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다시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해당되는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분리해야 된다는 문제죠. 이걸 분리해야지 사실은 전이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재벌들도 피라미드 구조로 5단계에서 한 7, 8단계까지 막 내려가는 식으로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2단으로 바꾸라 그러니까 지주회사, 자회사 그 밑으로는 다 100% 회사도 허용을 안 다 하는 100% 굉장히 과격한 어떻게 보면 과격해 보이는 이 안이 네. 이스라엘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2013년에 됐고 이 과격해 보이는 안을 주도적으로 만든 건 보수 정부입니다. 나타냐후라는 네, 네타냐후. 네, 이 보수 정권에서 우익에 가까운 보수. 네, 아주 우익이죠. 네, 아주 뭐 이스라엘 안에서는 뭐 다른 극우 정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다른 극우들까지 한 사람만 보팅을 안 했고요. 보트에 참가한 모든 크네셋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이스라엘도 우리 같은 재벌이 생겼어요. 90년대 중반 이후로 이런 경제력 집중이 있다면은 시장 경제가 작동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왜 우파들이 했냐? 우파든 좌파는 오히려 찬성할 가능성이 더 많았지. 우파들도 시장 경제하자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런 그 경제력 집중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시장에서의 경쟁, 진입, 퇴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바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90년대 중반 이후로 이스라엘 재벌 형성된 역사를 보면은 민영화 때문에 돼요. 거기도 이스라엘도 아주 사회주의적인 사회당이 아주 강했다가 이제 보수파가 이제 요즘 많이 집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민영화를 90년대 중반에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회사를 하나 불화받은 사람이 그 회사 돈으로 사들이고 또 사들이고 그러면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면서 재벌을 형성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반성을 한 거죠. 우리가 재벌 형성을 방조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정부 민영화라든지 공공입찰, 라이선스 이런 것들의 취득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격을 미리 한번 스크린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제력 집중이 우려되는 기업들은 그 심사를 한번 받아서 그 위원회가 이 사람들을 참가시키지 말지에 대한
그 각각의 정부 기구에 대해서 레커멘데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이스라엘 재벌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금산분리와 경제력 집중의 완화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또 역시 이스라엘 같은 식의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만 사실 이런 문제점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같은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노키아가 망했을 때 핀란드에서 온 충격보다는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직 계열화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하는 이유가 노키아가 망하고 났을 때 사실 핀란드에서 초기에 2008년 9년쯤에 가서 노키아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걱정했어요. 원폼 이카노미라고 불렀습니다. 핀란드를 노키아가 너무나 다미넌트해서 예. 그 단일 기업 경제 이렇게 불렀는데 망할 것 같으니까 큰일 났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벤처들이 뭐 붐이 생기고 하니까 또 그랬더니 다른 또 극단적인 견해로 가서 노키아가 망하는 게 핀란드에 도움이 됐다 이런 또 견해가 한때 유행을 했었죠. 근데 지금 또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키아가 망해서 핀란드가 실업은 생각보다 실업률은 나쁘지 않아요.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낮고 더더구나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휴대폰 사업을 접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게 2차적인 이제 실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핀란드가. 그래서 노키아가 망해서 뭐 핀란드가 좋아졌다 이런 것도 상당히 극단적인 생각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니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노키아 같이 규모가 크고 비중이 큰 기업이 망하는데 물론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해서 벤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그 아픔들을 많이 우리가 줄일 수가 있었다는 건 동의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을까? 삼성전자가 망하면은 삼성에서 일했던 많은 기술자라든지 관리인들이 벤처를 한국에서 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 다 스카우트해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아니냐? 벤처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거기와 달리 노키아 같은 경우에 노키아가 자기들이 해고를 사람들 시키면서 브릿지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나가서 벤처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안에서 미리 교육을 시켜서 보내요. 그리고 나갈 때 교육만 시켜서 보내는 게 아니고 1인당 2만 5천 유로를 공짜로 줬습니다. 4명까지 합쳐서 10만 유로 자본금을 공짜로 줘요.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저리 대출까지 해주고 그리고 뭐 자기들이 안 쓰는 패턴트, 특허 같은 것들을 무료로 쓰게 해줘요. 그러면서 사실 노키아에서 퇴출한 많은 사람들이 벤처를 해서 벤처 붐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 삼성이 그런 프로그램 갖고 있지도 않고 과연 할 것인가? 그렇게 갑자기 망하는 상황에서 우리 할 수 있을까? 여력이 있을까? 의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세이프티 네트라고 하는 사회 안전망이 우리하고 달라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실업이 되면 한 2년 정도 실업 보험을 받습니다. 500주거든. 500일인데 5일로 해서 500일이니까 100주간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2년이네요. 거의 2년이죠. 그리고 나서도 일정 기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액수 자체가 우리와 다릅니다. 그 실업 급여가 자기 급여에 비례해서 받는 부분하고 기본 급여 두 가지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자기 급여의 한 50%를 2년 동안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임금자 같은 경우에는 더 비중이 높고 한 70%까지 받는 그런 그 세이프티 네트가 있어서 뭐 가서 당장에 퇴직할 때 돈 받고 저기 브릿지 프로그램에서 자본금 좀 가지고 나와서 2년 동안 퇴직 급여 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하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우리 환경에서 이게 뭐 삼성전자가 망한다고 벤처가 붐이 오고 노키아처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소셜 세이프티 네트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 경제력 집중에 대한 해소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런 세이프티 네트, 안전망 같은 것들 구비하는 문제도 좀 생각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책을 마쳤습니다. 재벌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박사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정한 시기에는 그 삼성전자가 패스트 팔로우로 성공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재벌 체제가 규모의 경제라든지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는
문제가 너무 많지만 사실은 강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 그래서 재벌 체제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살아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재벌 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정치권에서 실제로 칼을 빼들었다가 사실 용두사미로 끝나는 그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벌 개혁의 다른 시각에서 지금 재벌 개혁의 그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시급하게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어렵지 않는가? 네. 그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예, 그 전에 먼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우리 대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뭐 수출 잘하고 고기도 선양하고 먹거리를 그나마 가져오는 기업들인데 재벌 개혁에서 이걸 흔들면 어떠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재벌 개혁을 잘 이해를 못하고 하시는 말이고 중요한 거는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한테 혼란을 심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주장을. 첫 번째 왜냐하면은요. 재벌이란 개념을 대기업과 자꾸 혼돈을 시켜요. 대기업과 재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재벌은 대규모 기업 집단 중에서 오너가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을 재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벌의 문제는 대부분이 계열사와 총수일가 간의 거래라든지 지배구조, 출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단일 기업이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를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규모의 경제는 대기업의 문제입니다. 기업 하나의 기업이 재벌 개혁을 하자.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금산 분리를 하자. 그죠? 출자 단계를 줄여라. 삼성전자를 분할하라. 삼성전자를 쪼개라는 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사이에 있는 그런 위험이 굉장히 노출됐고 총수일가의 지배력이라는 이유 말고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기형적인 출자 관계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생명 그룹 같은 경우에 한 70개 계열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돈 버는 회사 거의 없어요. 한 10% 정도가 영업이익을 남기고 어떤 시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이익의 90%를 남겨요. 그런 많은 회사들, 거느리고 있는 회사들을 정리하게 하는 게 그게 왜 삼성전자한테 나쁘냐는 거예요. 삼성전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과도하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게 그죠? 경제력을 집중시켜서 등치를 키워서 총수일가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겨요. 이재용 부회장 아버지한테 60억 받은 게 전부예요. 그리고 세금 12억을 냈습니다. 48억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한 12조 원이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돈이 그렇게 많죠. 12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별명이 10조에서 12조 주식 시장에 따라 좀 바뀝니다. 10조에서 12조인데 이재용 부회장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손대면 다 망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예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요? 가능하죠. 부당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비상장 기업 상장시키기, M&A 할 때 지분율 이 교환 비율 조작하기 이런 걸 통해서 떼돈을 벌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경제력이 집중된 등치 큰 애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삼성전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재벌 개혁을 하면 삼성전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현대자동차한테 도움이 되지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의 총수일가가 나빠지는 것이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안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대기업의 문제와 재벌의 문제를 자꾸 혼돈을 시켜서 사람들한테 재벌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대기업의 장점이 이렇다라고 지금 논리를 전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굉장히 미스리딩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벌 개혁 가능할 것인가? 제가 이제 재벌 개혁 이야기를 하면 늘 듣는 질문이 그겁니다. 교수님이 그런다고 바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제 대답을 솔직하게 합니다. 제가 이런다고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더 합니다. 바뀔 가능성보다 안 바뀔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도 이런 말 안 하면 절대로 안 바뀌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떠들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유프로님하고 저하고 대학 동기인데 우리 대학 다닐 때 직선제 해야 된다고 늘 떠들었는데 4학년 때 직선제 될 거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떠들어야지 되지 안 될 거라고 입을 닫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재벌 개혁이 안 되면 저는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5년 안에서 10년 안에서 언젠가 우리가 위기를 피할 길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라도 제대로 하려면은 왜 이런 위기가 오고 이런 위기가 온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바른 대안이 나오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공황 때 그 위기가 왔을 때 뉴딜을 했어요. 뉴딜을 통해서 미국은 재벌을 해체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97년 경제위기 왔을 때 빅딜을 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줬어요. 그렇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저는 우리가 중남미형 사이클로 들어갈 거 생각해요. 경제력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리고 경제 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것은 삼성으로서도 좋지 않은 일인데 위험을 분산시키지 못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아까 책에서도 읽었던 이해상충이라는 그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총수일가를 총수일가의 이제 지배력에 오직 그거 말고는 지배구조. 설명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출자 구조를 줄이는 식의 순환 출자를 해소시키고 지주회사로 가되 출자 구조를 줄이는 식으로 가면은 그러면 선택을 하겠죠. 총수일가들이 제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가져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금산복합시키고 순환 출자하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구조로 가죠. 그리고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지금 같으면은 우리 모든 분야에 진입 퇴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 해버리면은 중간재 산업에 경쟁이 없어요. 중간재가 살 수가 없죠. 아까 책에서 읽어본 거 잘 이해 안 갔던 부분을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지주회사 제도. 예, 지주회사는 땅 회사는 아니고요. 일단 홀딩 컴퍼니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순수 지주회사도 있고 한국공정거래법에 이제 사업 지주회사도 허용을 합니다. 우리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 제도의 맹점이 뭐냐?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특별법, 재벌특별법, 삼성특별법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주회사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어떤 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SK그룹이 지주회사다 이러면은 SK그룹 계열사들은 다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해요. 그런데 우리 법은 어떻게 사실돼 있냐? 특정 기업이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지주회사로 지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기업을. 그렇죠. 특정 기업 단위로 가요. 그래서 그 기업이 지주회사로 지정되면 그 기업이 출자하는 회사는 자회사, 손자회사 요건을 만족을 몇 년 안으로 시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삼성의 순환 출자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삼성그룹에도 지주회사가 있어요. 지주회사와 순환 출자가 공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SK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SKCNC하고 주식회사 SK가 기업 결합을 했는데 그 전에 어떻게 됐느냐? 주식회사 SK가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 밖에 위에서 지주회사를 지배해요. 그 지주회사 위에서 다른 계열사가 지배하고 금융 계열사는 또 따로 지주회사 밖에 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제도죠. 왜 그렇게 됐느냐? 지주회사 지정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적인 박 교수님이 생각할 때 네. 이상적인 주식회사 제도를 지주회사 제도를 예. 삼성그룹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상을 그릴 수 뭐 있겠습니까? 이상적인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라고 정상적인가? 생각해요. 우리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지주회사 제도를 갖고 있는데 정상적인 지주회사 제도는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손자회사 있는 거죠. 근데 지주회사 있고 자회사 밑에 손자회사 붙으면 100% 지분을 가지면 돼요. 그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지주회사법을 도입했을 때의 지주회사 제도입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그것을 계속해서 완화시켜서 누더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도입했을 때 맹점으로 됐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지 이거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간다면 삼성그룹의 모든 계열사는 지주회사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위에 딴 계열사를 얹어서 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죠. 지금 같은 그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SK그룹은 얘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습할 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일감 몰아주기 뭐 어쩌고 해서 조그만 회사 하나 키워가지고요. 그리고는 지주회사 위에 얹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무슨 증여세니 뭐니 상관없이 그 세습 과정을 통해서 몇천 배 재산을 아무것도 안 하고 부풀리면서 황제 경영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제도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제도죠. 이런 비상식적인 제도를 한국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런 나라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무슨 아프리카 이야기냐라고. 아니, 그래도 할 지금 거예요. 현재 뭐 정부 정책을 봐도 그렇고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법안 재개정되는 과정을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재벌의 순환 출자라든지 뭐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호 출자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지주회사가 진일보했다. 지배구조상에서는 이제 당연 굉장히 맞는- 투명하고 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순환 출자보다 나은 거 맞고요. 어. 근데 지주회사 체제 자체를 몰고 가면서 그거를 다 또 풀어- 이상하게 이상- 만들면서 몰고 가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정상화를 시키자는 거예요. 지금 이상적인 게 아니고 정상적인 지주회사 체제. 비정상적인 지주회사로 계속 그쪽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몰고 지주 가고 있는 게 하나의 말씀드린 흐름인 것 것처럼 지주회사 체제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같이 2단계 지주회사를 2층으로 가더라도 그 제대로 된 지주회사 체제로 가자는 거죠. 지금 같은 지주회사법에서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층이라고 해봤자 위에다가 얹어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그룹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지주회사로 롯데가 가더라도 일본의 롯데홀딩스가 사실상 지주회사거든요. 한국 롯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국내 지주회사가 있고 밑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계열사가 지주회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세습을 어떻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 머리를 돌려서 할 수 있느냐? 조세피난처에 하나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거기서 다 하고 얹어버리는 미래 거예요. 머리 위에 얹으면 그런 세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안 되는 그 루퍼를 막을 수 있어요. 단순해요. 계열사 모든 계열사가 지주회사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럼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할 수가 없게 돼요. 국정 문제 같은 것도 다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해볼게요. 핀란드 기업 노키아의 몰락은 노키아가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손 놓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단절적 혁신을 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기득권 기업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슈페트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세계 선두 기업으로 나선 삼성전자의 몰락을 가정해 보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재벌의 구조를 생각해 볼 때 삼성전자의 몰락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사의 파산을 거쳐 한국 경제를 큰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의 저서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네,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 이렇다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국 경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